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한국은 은혜도 모르는 나라라고 외쳤습니다. 70년 동맹의 역사가 한순간에 짓밟히는 듯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대한민국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 직후 백악관 내부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 국가안전보장회에 분석관 14명이 목숨을 건 연명 보고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은 적자가 아니라 미국의 생명줄이었다. 트럼프의 신복들이 그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그 보고서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기에 세계 최강 미국의 백악관이 단 한 장의 문서 앞에서 뒤집혀버린 것일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래드 코번입니다. 워싱턴 DC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지타운 언덕배기의 낡은 벽돌집, 그곳이 제 고향입니다. 아버지는 퇴역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집이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자라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세상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사실은 반드시 숫자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브래드 코번이라는 사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존스 홉킨스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안보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 제목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동맹의 비용과 편익,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그 논문 한 편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던 해 저는 미 국가안전보장회의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꿈꿔온 자리였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생활이 23년이 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동맹정책 선임 분석관. 긴 직함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각국과 맺고 있는 동맹관계의 비용과 가치를 계산하는 사람.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주는데 얼마가 드는지, 그 대가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지, 그 균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석하여 보고서로 올리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 보고서 한 줄이 미국의 외교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니까요. 동료들은 저를 냉정한 브래드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분석관이란 마땅히 냉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감정이 섞인 순간 보고서는 왜곡되고 정책은 길을 잃는다는 것이 저의 23년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실에서 누군가 이 나라는 우리의 오랜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친구라는 근거가 데이터로 있습니까? 이 동료들은 그럴 때마다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우정이란 언어는 사치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미국의 안보우산 아래 보호받는 중간급 동맹국으로 분류해왔습니다. 중요한 나라이긴 하지만 미국이 없으면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나라. 방위비를 더 내야 마땅한 나라.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 그것이 제가 23년간 작성해온 보고서들 안에 담긴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실수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를 걸어 출근하며 아시아 태평양 동맹 비용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어제의 숫자, 오늘의 숫자, 내일의 전망. 그 숫자들이 제 세계관의 전부였습니다. 그 숫자들 너머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어떤 눈물과 땀이 있는지를 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쓰는 손이 떨립니다. 23년 경력의 분석관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색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만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결심을 하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하루는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오전 6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을 엽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후어봅니다. 북한 관련 동향, 중국의 움직임, 일본의 반응, 한국의 내부 상황. 그것들을 확인한 뒤 8시 정각, 국가안전보장회의 청사보안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그 루틴이 23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반복이 안정감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루틴이 무너지는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초 워싱턴 DC의 외교 안보 커뮤니티는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두 번째 임기에 들어서면서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 기조가 눈에 띄게 강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을 향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연일 거세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현재 방위비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거움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동맹 재조정은 늘 있는 일이었고 한국은 결국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그 시절 제 팀원들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방위비 분담 재검토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팀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스탠튼과 레이철 로스입니다. 마이클은 경제안보 전문가로 저보다 6살 어렸고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뒤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합류한 인물이었습니다. 레이철은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로 합류한 지 7년 된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서울에서 1년을 보낸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그녀의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지 경험이 분석의 객관성을 흐린다고 믿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 판단이야말로 저의 가장 큰 오류였습니다. 우리 셋은 오래 함께 일해온 사이였습니다. 의견이 늘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신뢰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이클은 가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브래드, 우리 보고서가 전체 그림을 보고 있는 건지 가끔 의문이 들어.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우리는 안보 분석관이야. 감성 다큐멘터리 작가가 아니라고. 마이클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마이클은 그때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던 것을. 레이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제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래드 씨, 저 지난주에 조지아주 출장 다녀왔는데요. 거기 SK 배터리 공장이 있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 공장 때문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봤어요. 공장 들어서기 전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다 떠났던 동네인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우리 보고서엔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레이철, 그건 산업부 소관이야. 우리 소관이 아니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왜인지 가슴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을 빠르게 덮어버렸습니다. 그 즈음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 발언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강경파 보좌관 더글러스 핀치를 중심으로 한국을 더 압박해야 한다는 기류가 흘렀습니다. 더글러스는 10년 넘게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 측 강경파로 활동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회의 때마다 제 보고서를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코번 분석관의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한국은 받는 것에 비해 내는 것이 턱없이 적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제 데이터였고 제 결론이었으니까요. 더글러스가 제 보고서를 무기로 쓰고 있다는 생각은 그때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퇴근길이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를 걷는데 핸드폰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한국을 향해 은혜도 모르는 나라라는 표현을 썼다는 속보였습니다. 저는 잠깐 화면을 보다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석양 속에 서 있는 것을 올려다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불편함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저의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어느 날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책상 앞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브래드, 나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좀 뽑아봤는데 잠깐 봐줄 수 있어?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내 반도체 공급 비중,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대미 수출 규모,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공장 투자액,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배터리 공장 건설 비용. 항목마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무역 데이터야. 안보 데이터가 아니라고. 마이클이 조용히 받아쳤습니다. 브래드, 반도체가 안보 아니야? 배터리 공급망이 안보 아니야?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 경계선을 우리가 임의로 긋는 건 아니야. 규정이 있어. 마이클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 그냥 두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서랍이. 며칠 뒤 레이첼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한국 측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했다고 조용히 알려왔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공식 반론 자료였습니다. 브래드 씨, 한국 외교부가 단순한 항해 성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 패키지를 준비 중이래요. 그것도 엄청 두꺼운 것으로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야? 레이첼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쪽이요. 그쪽 불이 요즘 새벽 2, 3시까지 켜져 있대요. 직원들이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감각이 왔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불을 켜고 일한다. 그 장면이 왜인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움직이게 하는 걸까? 저는 그 느낌을 무시하고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 에밀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에밀리는 학교에서 시사 뉴스를 다루는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빠, 트럼프가 한국 사람들한테 나쁜 말 했어? 친구들이 그러던데. 친구 중에 한국계 애도 있는데 그 애가 많이 속상해했어.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건 복잡한 외교적 문제야 라고 쉽게 넘겼을 텐데 그날은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복잡한 상황이야 라고만 했습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2살짜리 딸도 느끼는 불편함을 저는 왜 23년 동안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레이첼이 말한 그 불빛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워싱턴 DC 어딘가의 건물 안, 새벽 2시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 그 안에서 무언가를 증명하려 밤을 새우는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쓰고 있을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3월 27일 오전 10시 국가안전보장회의 본관 3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수석 보좌관 로버트 케인이 팀장급 분석관들을 소집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발언 이후 국내외 반응이 예상보다 큽니다. 한국 측 반론도 나오고 있고 우리가 한국 관련 종합 재검토 보고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담당은 코번 분석관 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데이터라면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저였으니까요. 기존 결론을 정리하고 논리를 보강하면 되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데이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익숙한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현황, 주한미군 운영 비용, 한반도 안보 지출 내역, 23년간 수백 번 들여다본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하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넓은 범위의 자료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종합재검토라는 지침에 따라 경제 안보 분야 데이터도 포함해야 했습니다. 저는 마이클에게 관련 데이터 패키지를 요청했습니다. 마이클이 다음날 아침 파일을 건네왔습니다. 파일을 받는 마이클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말 그대로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숫자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두 박자를 건너뛰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직접 투자 총액 1072억 달러, 미국 내 창출 일자리 10만 4천 개,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 의존도 38%,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급에서 한국 기업 비중 41%, 한국의 대미 방산 협력 규모 연간 수십억 달러, 한국 원자력 기술의 미국 내 적용 사례, 한국 해운 물류가 미국 서부 해안 항만에서 차지하는 비중, 항목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3년 경력의 분석관으로서 처음으로 내가 틀렸다는 가능성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제 감정 따위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봄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세월 동안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 무엇을 보지 않으려 했던 걸까? 처음에 저는 부정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부풀린 수치이거나 맥락을 잘못 해석한 자료일 것이라고. 저는 마이클에게 출처를 요구했습니다. 마이클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미 상무부, 미 재무부, 미 노동부. 전부 우리 정부 공식 데이터야. 저는 다시 한번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부풀려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합리화를 시도했습니다. 이건 무역과 투자 데이터야. 순수한 안보 비용 분담 데이터와는 구분해야 해. 마이클이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브래드,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면 군 통신 장비 생산이 멈춰. 배터리 공급이 끊기면 군용 전기차 프로젝트가 올스톱이야.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칩, 그거 한국에서 오는 거 알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레이철이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지도였습니다.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의 현대차 공장, 조지아주 커머스의 SK 배터리 공장, 텍사스주 테일러의 삼성 반도체 파운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화방산 공장, 인디애나 주의 현대 모비스 부품 공장. 지도를 보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을 세게 건드렸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 땅 곳곳에 한국의 투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깊숙이. 그때 문득 어머니의 전화가 생각났습니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하이오의 고향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향 친구의 아들이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연봉이 꽤 된다고. 복지도 좋고 무엇보다 그 동네에서 그런 직장이 생긴 게 기적 같다고. 어떤 회사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한국 배터리 회사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잘 됐네라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회사가 SK라는 것을, 그 일자리가 한국의 대미 투자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연결 짓지 못했습니다. 아니, 연결 지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결 짓지 않은 것과 연결 짓지 않으려 한 것, 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 앞에서 한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더글러스 핀치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더니 의자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래드, 이 보고서 어떤 방향으로 쓸 거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고 있어. 기존에 없던 항목들이 나오고 있어서. 더글러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브래드,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돼. 지금 행정부 기조가 뭔지 알잖아. 내 자리도 생각해야지. 저는 말없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더글러스가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친한국 편향 보고서 쓴 분석관이라는 낙인 한번 찍히면 워싱턴에서 끝이야. 잘 생각해. 그가 나가고 나서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23년을 버텨온 자리가 흔들리는 느낌. 하지만 동시에 다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두 공포가 제 안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점점 커졌습니다. 더글러스가 움직였습니다. 브래드의 팀이 친한국 편향 보고서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을 국가안전보장회의 내부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복도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수군거림이 공식적인 문제 제기로 바뀌었습니다. 더글러스가 수석 보좌관 로버트 케인에게 직접 이 일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코번 팀이 데이터 해석에서 심각한 편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브래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존 보고서에 누락된 항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로버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브래드, 정치적 타이밍을 생각해야 해. 지금 행정부가 원하는 그림이 있어. 자네도 그걸 알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기에 합류해 있던 분석관 2명이 슬그머니 팀을 이탈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다른 업무 배치라고 했지만 누구나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나가는 날 저는 그들을 잡지 않았습니다. 잡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제 자신도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이클과 레이철만 남았습니다. 레이철이 점심을 먹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브래드 씨,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제 어머니가 딸아 직장이 제일 중요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전 남을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1년 살았잖아요. 그때 한국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도움받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빚진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뭔가 목이 메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린 레이철이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이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브래드, 나 사실 10년 전에 중동 관련 보고서에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 데이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일부를 누락시켰어. 당시엔 그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 나중에 그 보고서가 잘못된 정책 결정에 인용됐다는 걸 알았을 때 잠을 못 잤어. 한 달을 거의 매일 밤. 그 느낌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마이클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한국 측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이 준비 중인 반론 자료에 목차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항목들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기여 항목만 17페이지, 배터리 기여 항목 12페이지, 방산 협력 19페이지, 인적 교류와 기술 이전 23페이지, 한국 전쟁 이후 재건 역사와 미국에 대한 기여, 토표 전체 32페이지. 그들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미국이 70년간 외면해온 진실 전체를 꺼내오고 있었습니다. 분량만 보아도 압도됐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한 사람들의 절박함과 자부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워싱턴 DC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무실 안은 한겨울이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저는 첫 번째 해결책을 시도했습니다. 타협이었습니다. 기존 결론의 틀은 유지하되 새로운 데이터의 일부를 반영하는 방식.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중간 지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우며 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프레임은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경제적 기여 일부를 각주 형태로 언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초안을 읽었습니다. 한참 읽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래드, 이건 내 보고서가 아니야. 저는 피곤한 눈으로 그를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타협이야. 그리고 이 타협은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해. 진실을 원하는 쪽도 거짓을 원하는 쪽도.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더글러스 측에서 이 타협안을 역으로 무기로 삼았습니다. 보십시오. 코번 분석관 스스로 기존 결론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자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새로운 보고서도 일관성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두 방향 모두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반려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재검토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폭도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혼자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걷다 보니 16번가와 K스트리트 교차로에 있는 한국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식당 안을 유리창 너머로 잠시 바라봤습니다. 안에서 점심을 먹는 사람들, 뜨끈한 국물이 담긴 그릇들, 평범한 일상.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주변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코번이 흔들렸다. 데이터도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폭도에서 들리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3년간 쌓아온 평판이 며칠 사이에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에게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아내는 제가 국가안전보장회의 분석관으로 일한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일에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은 무거웠습니다. 실패 후 저는 깊은 자기의심에 빠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주말 혼자 사무실에 나와 제가 23년간 작성한 보고서들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습관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 없었습니다. 한국의 인력 양성 기여 없었습니다. 한국의 물자 지원 없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정에 기여한 소프트 파워 없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시장에 공급한 반도체와 배터리의 전략적 가치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 만든 일자리의 경제적 파급 효과 없었습니다. 제가 23년간 쓴 보고서들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만 계산하고 한국이 미국과 세계에 돌려준 것은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일방통행의 계산서. 그것이 저의 23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분석관이었나? 아니면 누군가의 결론을 숫자로 포장해온 사람이었나? 그 질문이 새벽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워싱턴 DC의 4월 비는 냉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버코트도 걸치지 않은 채 창가에 서서 그 비를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저는 한국 전쟁 관련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전후 재건 과정을 정면으로 들여다봤습니다. 1953년 휴전 당시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13억 달러였습니다. 인프라의 80%가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은 47세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 당시 세계은행 보고서는 한국을 두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경제 회복 가능성이 없는 나라. 그리고 2024년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1조 7천억 달러.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자동차 수출 세계 5위. 방산 수출 세계 4위. 70년 만의 변화였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처음으로 제 분석의 틀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스냅샷으로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방위비 분담금만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스냅샷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의 궤적이었습니다. 그 궤적을 보지 않고 순간의 숫자만 본 것, 그것이 저의 근본적인 오류였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건네주신 낡은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 봉투를 잘 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퇴역 군인이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아버지의 개인사로만 생각해왔습니다. 직업적인 분석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동맹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전쟁 이야기에 감정을 이입하는 것은 전문가답지 않다고. 그날 처음으로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1950년 12월에 쓴 편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작고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 줄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오늘 왼쪽 어깨에 총을 맞았소.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한국 청년 하나가 나타났소. 이름이 이재복이라 했소. 22이라 했소. 그 청년이 저를 등에 업고 2시간을 달렸소. 영하 20도의 날씨에 얼어붙은 산길을 달렸소.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거기서 끝이었소. 살아서 당신 곁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건 그 청년 덕이요.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소. 저는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온 이유,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것이 한 한국 청년의 등이었습니다. 영하 20도, 22, 2시간. 그 숫자들이 제가 23년간 다뤄온 어떤 숫자보다 선명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밤새 저는 하나의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내가 23년간 작성한 보고서들이 그 청년의 나라를 어떻게 대했는가?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을 입 밖에 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새벽 4시 비가 그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실을 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직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뒤 더 이상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니 제 사무실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고든 등 날카로운 눈매. 찰스 해링턴이었습니다. 카터 행정부, 레이건 행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동맹 정책을 직접 설계했던 전설적인 분석관이었습니다. 현역에서 물러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워싱턴 DC 외교안보 커뮤니티에서 그의 이름은 여전히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를 직접 본 것은 제 입사 초기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찰스 씨 어떻게? 찰스가 제 사무실 안을 가리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세.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찰스가 먼저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들었어. 더글러스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그래서 왔어. 찰스는 낡은 서류 파일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손때가 묻은 파일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찰스가 답했습니다. 내가 1970년대부터 50년 동안 수집한 한국 관련 실질 기여 데이터야. 아무도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 나도 자네처럼 처음엔 한국을 방위비 숫자로만 봤어. 그리고 1979년에 서울에 처음 갔어. 그때 내가 본 게 뭔지 아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찰스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26년 밖에 안 됐는데 서울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 잿더미에서 도시가 솟아나고 있었어. 아파트가 올라가고 공장이 돌아가고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고 있었어. 나는 그걸 보고 처음으로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인정하는데 20년이 걸렸어. 자네는 그 시간을 줄여야 해. 찰스가 파일을 손으로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브래드, 숫자는 도구야. 하지만 동맹은 그 도구 너머에 있어. 나는 그 진실을 너무 늦게 알았어.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항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6.25 이후 자력 재건 과정과 미국과의 기술 협력 역사. 1960년대부터 이어진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미국 산업에 가져다준 경쟁력 자극. 1970년대 5.1 쇼크 당시 한국이 중동 지역에서 발휘한 건설 역량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대한 기여. 1980년대 한국의 전자산업 성장이 실리콘밸리에 준 자극.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미국 정보기술 산업의 원가, 경쟁력에 기여한 분석. 반세기에 걸친 데이터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23년간 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찰스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 아버지 알아. 아치볼드 코번.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어. 왼쪽 어깨에 총을 맞았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 저는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찰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그 이야기를 자네 아버지한테 직접 들었어. 이재복이라는 청년. 자네 아버지가 그 청년 이름을 평생 잊지 못했어. 나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그가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지켰던 나라야. 제대로 봐줘. 그가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찰스가 남기고 간 파일과 아버지의 이름이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계속하고 있어. 10년 전에 실수했을 때 나한테 찾아온 사람도 찰스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페이지를 읽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얻은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클과 레이첼을 불렀습니다. 셋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기존 프레임을 전부 걷어내자.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단일 지표로 동맹을 계산하는 건 틀렸어. 경제안보, 기술안보, 전략적 가치, 역사적 기여.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해. 마이클이 눈을 빛냈습니다. 그게 찰스 씨 파일에 있던 방법론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이 화이트보드에 새 프레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은 이미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재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이 처음으로 완전히 같은 방향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마이클이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방위비만 보지 말고 방산협력,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해운 물류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완전히 달라져. 그리고 그 숫자들은 전부 우리 정부 공식 데이터로 뒷받침돼. 반박할 수가 없어. 레이첼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없을 때 미국이 입을 손실을 역산하는 방식도 추가하면 어때요? 공급망 차단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는 거예요. 한국 반도체 공급이 갑자기 끊기면 미국이 얼마나 걸려서 대체 공급선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비용은 얼마인지. 마이클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거야. 그게 진짜 안보 비용이야. 새로운 방법론에 뼈대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직접 기여였습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지원 비용. 두 번째 축은 경제안보 기여였습니다. 대미 투자, 일자리 창출, 공급망 안정화. 세 번째 축은 기술안보 기여였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기술협력, 원자력. 네 번째 축은 전략적 가치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안정기여, 중국 견제, 북한 억지. 다섯 번째 축은 역사적 기여였습니다. 70년간 누적된 동맹의 가치. 레이첼이 다섯 번째 축 자료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브래드 씨, 이걸 보면 한국이 미국의 진 빚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진 빚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 말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찰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에게 새 방법론을 설명했습니다. 찰스가 조용히 들은 뒤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끝나고 나면 다 같이 한국 식당 가자.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그 식당 앞에서 계속 돌아섰는데 이번엔 들어가고 싶어. 레이첼이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사실 제가 한국 음식 진짜 좋아해요. 갈비찜을 꼭 드셔보세요. 마이클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간만에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참전 사진이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제대로 쓰겠다고. 제 경력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등에 업고 영하 20도의 산길을 달렸던 22의 이재복을 위해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다시 시작한 분석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데이터를 다차원으로 재배치하자 숫자들이 완전히 다른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만 보던 시절에는 한국이 미국에 부담을 지우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안보와 기술안보, 전략적 기여까지 포함하자 그림이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기여하는 가치가 미국이 한국 방위에 지출하는 비용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단순히 초과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을 경우 미국 군 통신 장비와 첨단 무기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의 38%가 즉각 끊깁니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 군 위성 통신, 사이버전 장비, 무인기 제어 시스템. 이 모든 것에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대체 공급선을 구축하는데 최소 7년에서 10년이 걸리고 비용은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의 군사력은 심각한 취약성에 노출됩니다.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추진 중인 군용 전기화 프로젝트의 핵심 배터리 셀 41%가 한국에서 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 세 회사가 없으면 미국 육군의 전기 전술 차량 계획, 해군의 전기 함정 프로젝트, 공군의 전기 지원 차량 현대화가 모두 차질을 빚습니다. 이것이 끊기면 군 현대화 계획 전체가 흔들립니다. 방산 협력 항목도 새롭게 계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방산 공동 개발 프로젝트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한국이 제공한 기술 정보들. 이것들을 합산하면 연간 수백억 달러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나 기존 보고서에는 단 한 줄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레이첼이 숫자가 맞아떨어질 때마다 작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브래드 씨, 이게 전부 공식 데이터예요. 조작이나 해석 오류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보수적으로 추산한 거예요. 실제로는 더 클 수 있어요. 마이클도 교차 검증을 끝내고 말했습니다. 브래드, 우리 보고서가 맞아. 완전히 맞아. 오히려 우리가 절제한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에 내 중도파 위원 3명이 조용히 지지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코번 분석관 계속해요. 우리도 같은 생각이에요. 오래전부터 이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단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출 기한이 촉박했습니다. 그리고 더글러스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희망과 위기가 동시에 달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목전에 두고 최악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더글러스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우리 보고서의 데이터 일부를 외부로 유출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냥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맥락이 잘려나간 채로 흘러나갔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수치만 빼내어 마치 우리가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고서를 쓰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워싱턴의 한 보수 성향 언론에 흘렸습니다. 더글러스가 유출한 것은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맥락이 잘려나간 숫자들, 그 자체가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켜는 순간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내부에서 친한국 편향 보고서 논란이라는 제목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도 나왔습니다. 브래드 코번 분석관이 이끄는 팀이 한국 측 데이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보고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는 그 기사를 반박하고 싶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진행 중인 내부 보고서에 대해 외부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었으니까요. 복도에서 사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23년간 같은 복도를 걸으며 좋은 아침을 나눴던 동료들이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뉴스 기사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마이클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마주 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래드, 어제 더글러스 측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저는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래? 마이클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팀을 이탈하는 척하면서 우리 보고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달라고 했어. 그 대가로 안보정책국 팀장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어.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이클이 계속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어. 그 말에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이클이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브래드, 난 끝까지 여기 있어. 10년 전에도 결국 진실이 이겼어. 이번에도 그럴 거야. 저는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보고서 제출 기한이 갑자기 사흘 앞당겨졌습니다. 내부 사정에 의한 조정이라고 했지만 누구의 작품인지는 뻔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날 밤, 시계 초침 소리가 망치처럼 머릿속을 두드렸습니다. 단 사흘뿐이었습니다. 찰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찰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래드,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이해해. 하지만 내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한번 생각해봐. 아치볼드는 총을 맞은 산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서랍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이라는 이름을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이끌려 이제 복이라는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습니다. 흔한 이름이라 처음엔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검색어를 조합하자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 후손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이재복의 손자 이준호,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수석 연구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건설 프로젝트 총괄 참여 중.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950년 12월 한 한국 청년이 제 아버지를 등에 업고 영하 20도의 산길을 달렸습니다. 그 청년의 손자가 70년 뒤 미국 땅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맹이었습니다.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연결이었습니다. 저는 23년간 그 연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통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불타오르던 혼란이 차갑고 명확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더글러스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잃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에게 전화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마이클, 보고서 완성하자. 우리 14명 다 이름 올리자. 연명으로 내자. 서명할 용기 있는 사람은 전부 올리자.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이미 커피 내리고 있어. 레이철한테도 연락해. 레이철이 그날 밤 팀원들 전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탈했던 2명도 포함해서. 이탈했던 분석관 중 한 명인 제이콥이 답했습니다. 나도 돌아올게. 사실 나갈 때부터 후회했어. 나 데이터 보고 알고 있었어. 그냥 무서웠던 거야. 또 다른 한 명인 수잔도 합류했습니다. 브래드, 이거 틀렸다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 미안해. 더글러스가 새벽 1시에 제 핸드폰으로 전화했습니다. 브래드, 마지막 경고야. 지금 멈추면 없던 일로 해줄게. 계속 가면 내 경력은 끝이야. 워싱턴에서 발 못 붙이게 될 거야.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고마워, 더글러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에 새벽비가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책상 위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2의 이재복이 영하 20도에 아버지를 업고 달렸던 그날 밤과 비슷한 날씨였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4월 3일 오전 9시 국가안전보장회 최고위 회의실. 저는 14명의 이름이 연명으로 올라간 보고서를 들고 그 방에 들어섰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적자가 아니라 미국의 생명줄이었다. 대한동맹 70년의 실질 가치 종합 재검토. 회의실 안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 위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글러스도 있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의장 쪽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수치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 총액 1072억 달러. 미국 내 창출 일자리 10만 4천 개. 반도체 공급망 한국 의존도 38%. 배터리 공급망 한국 의존도 41%. 한국 없을 경우 미국 군 현대화 계획 차질 규모 최소 4천억 달러. 한국의 방산 협력이 미국에 가져다준 기술 절감 효과 연간 수백억 달러. 아시아 태평양 안정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기여 환산 가치. 숫자들이 회의실 공기를 바꿨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심장은 터질 것 같았지만 손은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23년 경력 중 가장 긴 3분이었습니다. 의장이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더글러스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옆 위원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의장이 보고서를 손에 들고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존 대한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중도파 위원이 말했습니다. 코번 분석관, 이 보고서의 데이터 출처는 전부미 정부 공식 자료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미 상무부, 재무부, 국방부, 노동부 공식 데이터입니다. 그 위원이 보고서를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을 이 보고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 울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마이클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브래드, 잘했어.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해지는 순간 사람은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이첼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낸 게 아니에요. 진실이 스스로 걸어 나온 거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복도 창밖을 봤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성공 직후 세상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보고서가 고위회의에서 공식 인정을 받은 지 불과 48시간 만에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이번엔 적법한 방식으로였습니다. 의회 정보위원회가 보고서 내용을 공식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핵심 수치들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첫 번째로 보도했습니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내부 보고서, 한국의 대미 기여를 전면 재평가. 뉴욕타임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14인 연명 보고서가 백악관 대한 정책 기조를 흔들다. CNN은 앵커가 직접 보고서 수치를 읽어 내려가는 방송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직접 투자 1072억 달러, 창출 일자리 10만 4천 개라고 읽는 것을 들으며 저는 이것이 현실인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더글러스 핀치는 사흘 뒤 조용히 자리를 비웠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복도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했습니다. 누군가를 이긴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린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뉴스에서 봤어. 내 이름이 나오더라.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재복. 그 연결이 다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조지아주 커머스 SK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는 고향 친구의 아들도 이 뉴스를 봤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형, 제 직장 얘기가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요. 한국 회사가 우리 동네에 이렇게 큰 의미였는지 몰랐어요.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뭉클한 건 처음이에요.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모두 몰랐습니다.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저녁 약속대로 한국 식당에 갔습니다. 레이첼이 예약해준 K스트리트의 한국 식당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갈비찜, 잡채, 빈대떡. 저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인데도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이클이 젓가락으로 갈비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왜 진작 안 먹었지? 우리는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 보고서의 파장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보고서는 미 의회에서 공식 인용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한미 동맹 재평가 청문회를 열었고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마이크 앞에 서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있었으니까요. 한 상원 의원이 청문회 도중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좁게 보고 있었는지 부끄럽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은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또 다른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70년 만에 미국 군대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나라가 된 한국. 이 이야기는 미국 교과서에도 실려야 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학계에서도 반응이 왔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에서 사용한 다차원 동맹 분석 프레임이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관계학과 초빙 교수직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23년 만에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연구소, 프랑스 외교부, 일본 방위성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분석 프레임을 자국 동맹 정책 검토에 참고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공유했습니다. 진실은 나눌수록 강해진다고 믿었으니까요. 마이클이 공동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에 이런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이 연구는 브래드 코번과 대한민국이 함께 가르쳐준 것이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23년 경력이 의미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틀린 23년이 아니라 진실로 가는 긴 우회로였다고. 찰스가 짧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진짜 분석관이 됐구나. 그 문자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이제 저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강의실에 섭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저는 국제관계학 수업에서 동맹 분석 방법론을 가르칩니다. 첫 수업 첫 문장은 언제나 같습니다. 동맹은 비용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교수직으로 옮기고 나서 처음으로 서울에 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거대한 공항의 모든 것이 정밀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안내 표지판, 자동화 시스템, 직원들의 친절함. 이것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만든 공항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강을 처음 바라본 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강 양쪽으로 뻗은 도시의 불빛, 유리와 철로 된 건물들,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산들. 저는 1953년 한국의 사진들을 기억했습니다. 폐허, 잿더미, 눈물. 그것이 70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데이터로는 결코 담을 수 없는 무언가가 거기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의지, 한국인들의 땀, 그리고 한국인들의 정. 판문점에도 갔습니다. 군사분계선 앞에 서는 순간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이 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다른 한쪽은 그렇지 못한 현실. 한국이 이룬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그 선 앞에서 실감했습니다. 같은 민족이 같은 출발선에서 70년 만에 이렇게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 선 앞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반도체 제조 공정을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그 복잡한 공정들이 수십 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압도됐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회로를 새기는 기술. 그것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잘 해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나라가 되기까지. 이것은 기적이라는 단어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는 이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이재복 씨의 손자,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자 미국 텍사스 파운드리 프로젝트 참여자. 우리는 인사동의 작은 한정식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준호 씨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참 읽더니 눈이 빨개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분을 도와드렸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한테 전쟁 때 미국 군인을 업고 달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당신 아버지셨군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950년 12월에 눈 덮인 한국 사냐에서 시작된 연결이 2025년 서울의 한정식 식당에서 이어졌습니다. 세대를 넘어, 언어를 넘어, 국경을 넘어. 이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군인을 구한 건 그냥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정이라고 해요. 계산 없이 주는 마음이요. 정.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처음 듣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3년간 보고서에서 측정하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정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동맹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비용과 편익의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청년이 낯선 군인을 등에 업고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손자가 70년 뒤 그 군인의 나라 땅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숫자로는 담을 수 없는, 그러나 숫자 너머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힘. 저는 23년간 숫자로 세상을 봤습니다. 그 숫자들이 얼마나 많은 진실을 지워버렸는지 이제야 합니다. 한국은 제가 계산했던 그 어떤 수치보다 크고 깊고 뜨거운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반세기 만에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이 어려움을 겪은 산업에서 대한민국이 홀로 길을 열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근면함이었고 창의성이었고 교육에 대한 열망이었고 그리고 정이었습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서는 그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분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분들의 땀과 눈물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23년이나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지금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동맹을 분석할 때 숫자 너머를 보십시오. 그 숫자를 만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걸어온 역사를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동맹 분석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한국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매번 빠짐없이. 이 이야기는 한국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편안한 거짓말보다 불편한 진실을 선택하는 것. 자리와 명예보다 데이터와 양심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분석관이 해야 할 일이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 해야 할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엄청난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경험. 그 깨달음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 압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으시다면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가 만든 대한민국의 이야기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